중남미 전체 시장에 우리가 처음으로 전차 및 중장비를 수출한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생산이 꾸준히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납기가 확실하고 한 대당 200억 원 정도 가격면에서 유리한 편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아무리 어쩌니 그래도 일본이 썩어도 준치라고 수출을 하면서 영향력 등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리한 금융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은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 무시 못합니다. 예, 폴란드 수출로 그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는데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추가로 들어왔죠? 네, 이 폴란드에 이어가지고 이 페루에 또 수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을 전차 강국으로 만든 K2 흑표 전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출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이게 지금 K2 54대와 K808 백호 장갑차 141대를 도입하고 계약 규모도 2.9조 원, 작지가 않습니다. 이 54대는 이제 완제품으로 우리가 수출을 할 거고 이제 그 뒤로 추가로 100대 정도를 수출하는데 이거는 페루 안에서 조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30% 정도의 부품은 페루에서 만들지만 나머지 70%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이런 조립 생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남미 전체 시장에 우리가 처음으로 전차 및 중장비를 수출한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에서 대단한 성과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6.25 때는 전차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당했고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전차를 제대로 돈 주고 수입하지도 못하고 미국한테서 원조로 업어왔어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 미국, 독일, 프랑스 합친 것보다 많이 만들고 있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장족의 발전이죠 지금. 네, K2 전차가 그러면은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이제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제일 큰 어떤 강점이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독일이나 미국에 비하면 일단 생산이 꾸준히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납기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또 무게가 55톤이거든요. 지금 뭐 독일의 레오파르트라든가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이런 전차들이 60톤, 65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거워지는 상황에서 무거우면 그만큼 방어력이 높고 튼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거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전차라는 거는 사실 직접 다니는 거리는 얼마 안 돼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는 10중 8구 철도 아니면 트레일러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문제 70톤쯤 되면은 65톤, 70톤 이렇게 되면은 그거 다니는 거 웬만한 어떤 도로하고 철도 시설과 안 됩니다. 그나마 55톤이면은 아무래도 도로라든가 철도 인프라가 취약한 이들 국가에서는 운용의 부담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무시 못하는 게 한 대당 약 좀 계약 금액으로 유추하면 대당 200억 원 정도.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뭐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금액이거든요. 단순히 이 차 전체 자체 가격만이 아니라 또 유지 보수 비용 뭐 이런 교육 비용 이런 어떤 종합적인 비용을 녹여서 딱 한 그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가격 면에서 유리한 편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독일하고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 K2 전차와 경쟁할 수 있는 미국과 독일의 주요 전차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독일의 지금 현 레오파르트 2 전차 그다음에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둘 다 기본 설계는 70년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70년대 설계가 계속 개량이 되고 지금까지 온 건데 그게 사실 무거워진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뭐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거워진 것뿐이 아니라 원래 예정이 없던 걸 자꾸 붙이고 추가하고 늘리고 하면서 원래보다 좀 더 무거워진 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군 플러스
나토의 동맹군에 공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 다른 나라들의 어떤 공급하기가 좀 여력이 당분간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일본에도 십식 전차라고 있는데 사실 이 십식 전차가 어떻게 보면 중남미 시장에서 K2의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가벼워요. 무엇보다도 44톤 무엇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엔진 출력에 비해서 기동력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이게 뭐 방어력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그렇게 강한 방어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거든요. 44톤 무게면은 제 생각에는 당장 전쟁할 일이 없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인데 사실 이 중국제 전차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은 최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중국제 무기들의 늘 공통적인 문제가 어떤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주행 계통의 신뢰성과 내구성 이 부분은 좀 걸러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있는 거죠. 태국이 최근에 캄보디아하고 싸울 때 이거 썼는데 하필 포신이 싸우다가 펑 하고 터지는 사건이 나버리는 바람에 체면을 구긴 면은 있어요. 그 K2 전차가 뭐 세계로 지금 활활 이제 뻗어 나가고 있는데 이 폴란드의 이 잠수함 프로젝트 올카 프로젝트 수주에 고배를 마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K2 전차에 대한 수출이 앞으로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심하면 안 되는 게 경쟁자가 꽤 많아요. 아무리 어쩌니 그래도 일본이 썩어도 준치라고 외환 보유고도 상당한 수준이고 4위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을 하면서 영향력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유리한 어떤 금융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중국이 어떻게 보면 또 망심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은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약점들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는 데다가 중국은 지금 디지털 뭐 전자기술 이쪽으로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강점들을 이미 차기 전차들에 통합을 해가지고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은 우리도 이런 개량이라든가 뭐 발전 이런 거를 게으르게 하다가는 중국한테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 무시 못합니다. 이게 중국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여기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밀어붙이겠다 하면 사실 그쪽 시장 파이를 항상 많이 갖고 왔거든요. 아주 골치 아프죠. 뭐 예를 들어서 LCD 쪽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중국이 집중해서 가격으로 후려쳐버리니까 그렇죠. 결국에 우리 거 뺏겼고 조선도 마찬가지였었다면은 결국에 이제 잠재적인 우리의 실제 경쟁자는 중국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제 생각엔 그래요. 예. 네. 지금 당장은 이제 K2 흑표 전차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되고 좀 어떤 이런 좀 개발을 계속해서 좀 해야 된다면은 제일 큰 방향성을 좀 어떤 식으로 잡아야 우리나라 K2 전차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K2 자체도 개량 게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전력화된 것만 해도 11년이고 기본적인 기술은 2000년대 초중반의 어떤 기술이에요. 뭐 포라든가 엔진 이런 거는 뭐 시간이 지난다고 금방 뭐 구식화되는 게 아니지만 안에 들어있는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 지났을 때 이 구식화가 빨리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세대 전차 개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서둘러야 되는 게 지금 이미 중국이 벌써 차세대 어떤 개념 지금까지와는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른 이런 전차를 지금 개발해서 전력하기 시작한 상태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은 우선 포탑에 사람이 안 타고 그 다음에 뭐 드론이라든가 어떤 이런 다른 무기 체계와 훨씬 많이 융합을 하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능동 방어 같은 어떤 드론에 대한 방어까지 고려를 한 이런 신형 전차를 지금 중국이 이미 지금 전력화를 시작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도 K3라고 지금 가칭을 붙여가지고 개발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좀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K2 전차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결국에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들도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좀 투자를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1위를 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는 기업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K방산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 K방산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K2 전차입니다. 그 K2 전차가 폴란드에 이어서 이 페루의 수출에 또 성공했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들이 전해졌는데
자, 이 K2 전차의 심장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이 K2 전차에 들어가는 방산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전차가 좋아도 성능이 좋아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철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K2 전차의 심장을 만드는 곳이면서 특히나 이 독보적인 기술력에다가 완전 국산화까지도 지금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네 번째로 1500마력급의 전차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게다가 이제 쏟아지는 수주,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뭐 페루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수주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하고 생산 능력이 2배가 확대됐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수주도 좋지만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외형 성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 또는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자체가 기존의 120대에서 240대 정도까지 2배로 늘어났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물 들어올 때 노저울 준비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면 방산은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방산이 끝나도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굴착기나 이런 건설기계 섹터로서의 이 매력도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제 재건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제일 먼저 이 재건 사업이 들어갔었을 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인프라입니다. 도로, 철도, 건물 이런 것들을 다시 지으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굴착기 같은 건설 기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디벨론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또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건 시장이 열리면 우리는 이미 준비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K2 전차에 대한 어떤 페루 수출 이야기와 추후에 이 방산한테는 약간 잠재적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이 전쟁에 대한 종전 이런 부분들과도 오히려 또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HD 현대 인프라코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더욱더 재미있는 방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